2004년 10월 4일 점심 무렵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로즈는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위 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레이첼이 사는 집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자기가 가보겠다고 말했죠. 왜인지는 몰랐지만 당시 로즈는 딸의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파편과 가구들이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는 거실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딸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그리고 침실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사망해 있는 레이첼을 발견했습니다. 1973년 10월 10일에 더블린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레이첼은 얼마 뒤 짐과 로즈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가끔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모험심에서 비롯된 귀여운 행동이었고 그런 그녀를 로즈는 매우 사랑했습니다. 레이첼은 17살 때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자기 이상형인 조를 만났습니다. 더블린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리더십이 있고 선한 인상을 가져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밝고 활기차 손님들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했던 레이첼에게 끌렸고 그녀가 소프트볼 클럽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자기도 따라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상형인 남성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항상 말을 거는데 안 넘어갈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둘은 연인 사이가 됐죠. 연애를 하는 동안 둘은 잘 통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들은 1997년 4월에 결혼했고 2001년까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조와 레이첼은 더 큰 집에 살 수 있도록 돈을 아껴가며 일했고 몇 년 뒤 더블린 북쪽에 위치한 놀 빌리지에 괜찮은 집을 구매했습니다. 도심과 거리가 있긴 했지만 조용하고 안전해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장소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잘 어울렸습니다. 레이첼은 아이들을 아끼며 그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헌신적인 어머니였고 조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로 겉보기에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당시 조는 야외 광고회사에서 일했는데 언젠가부터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외박하는 횟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처음 레이첼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뭔가 갈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와 이야기 도중 그녀의 이상한 느낌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말이죠. 친구의 지인은 조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조가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레이첼은 속으로 혼자 알았지만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면 당신과 아이들을 깨울지 몰라 다음날 가겠다는 조의 가증스럽고 태연한 모습에 갈수록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이변이 생겼다는 것을 친한 친구들은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자기 고민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달라진 그들의 모습 때문에 조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났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뻔뻔한 모습에 레이첼은 결국 그에게 다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원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조는 화를 내며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녀는 지인을 통해 그가 직장 동료인 니키란 여성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쇠를 유지했습니다. 2004년 10월 3일 저녁, 이날 둘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아빠의 친구라며 니키에 관해 이야기했고 레이첼은 그가 아이를 데리고 바람 상대를 만났다는 것에 치가 떨렸습니다. 둘은 이날 대판 싸웠고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었던 조는 내일 출근해야 된다며 그녀를 무시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 4일, 조는 오전 5시 반에 평소처럼 헬스장에 갔고 운동을 끝낸 뒤 출근했습니다. 오후 1시 무렵 아들의 유치원에서 레이첼이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전화에 그는 아내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결국 그는 장모인 로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간 로즈는 사망해 있는 레이첼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했는데 손에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집에 오자마자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집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크게 없어진 물건은 없었고 그녀가 갖고 있던 지갑에는 많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좀 이상했던 것은 세탁기 위에 설치된 선반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 묻은 옷이라도 잠시 올려놨던 것처럼 말이죠. 얼마 뒤 연락을 받고 온 존은 경찰에게 아령이 하나 없어졌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것이 흉기일 거라 판단해 주변 일대를 뒤졌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그녀에게 어떤 원한이 있거나 혹은 정신 이상자일 거라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테니깐요.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치러진 장례식에서 많은 이들이 편지를 써 그녀의 관에 넣었고 마지막은 남편 조에게 양보하며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당시 한 지인은 그가 주저하지 않고 편지를 관에 던지고는 직원들을 시켜 관을 닫아달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 없이 전혀 슬퍼하는 표정도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매정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가 넣었던 편지에는 레이첼, 날 용서해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조의 불륜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으로 경찰은 조사를 벌였는데 그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그의 직장 동료 대릭이 그와 함께 창고 작업을 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언한 대릭마저 그가 속였다는 것을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창고 작업 때문에 본사 건물에서 8시 7분에 나왔습니다. 함께 작업을 하기로 했던 대릭이 다른 업무가 좀 있어 먼저 가라고 했기에 당시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창고로 온 대릭이 조에게 어디냐고 전화했을 때 그는 창고 반대편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각자 업무를 끝내고 합류하자고 했기에 당연히 대릭은 그가 창고에 있다고 여겨 경찰에게 알리바이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확인 결과 대릭이 조에게 전화했던 시간에 그의 핸드폰 위치는 집에서 가까운 기지국으로 나왔습니다. 즉 이 시간에 그는 창고에 있지 않고 집 근처에 있었던 것이었죠. 당일 9시 41분에 레이첼의 아이를 유치원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 보안 카메라에는 16분 전인 9시 25분에 집 방향으로 달리는 조의 차와 같은 종류의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 확인이 애매했지만 색상과 차 종류가 같았고 실루엣으로 보이는 운전자 역시 조와 닮아 있었죠. 그리고 9시 59분에 그 차는 다시 조의 회사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그가 아침 일찍 혹은 그 전에 미리 창고 작업을 한 뒤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살해했고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창고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인 대릭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통화는 했고 작업도 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창고에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알리바이를 증명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범행 시간대에 그는 대릭 말고도 다른 이들과 몇 번 통화하고 문자했는데 모두 집에서 가까운 기지국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8번은 불륜 상대인 니키였다고 합니다. 2005년에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2007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니키와 바람을 피웠던 것도 아내와 그 때문에 다퉜던 것도 맞지만 그것이 그녀를 살해할 정도의 동기는 아니라고 말이죠. 검찰은 10월 3일에 아이 입에서 남편의 불륜녀 이름이 나오자 매우 화가 난 그녀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보았습니다. 이대로 이혼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한 조가 다음날 알리바이를 만들어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죠. 그 전부터 그녀는 한 친구에게 결혼 생활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기에 아마 그날 그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흉기 같은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선 정황 증거, 특히 핸드폰 위치가 중요 증거로 채택되며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했고 많은 이들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지만 끝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종신형을 받아도 대부분 15년 정도면 풀려나는데 그는 20년이 지난 현재도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진짜 아내를 살해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그는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외출도 거절당한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